1999년 겨울, 세상은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Y2K 단 세 글자가 세기말의 공포를 상징했죠. 컴퓨터가 멈추면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날 거라는 예언이 사람들 입에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식량을 쌓고 누군가는 달력을 찢었죠. 창문마다 십자가가 걸리고 골목마다 기도가 흘렀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경기도 가평의 한 마을에서 한 부부가 사라졌습니다. 흰 천을 들고 맨발로 계곡으로 걸어 들어간 두 사람. 정석훈, 오선희,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물가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간 거지라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친 거지라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한 장의 비 내리는 풍경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직도 그 계곡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결 속에, 바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외면한 기억 속에. 1999년 겨울,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습니다. Y2K 컴퓨터 날짜 오류. 단순한 기술적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문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숨어 있었죠. 뉴스는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자정. 모든 컴퓨터가 1900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은행이 멈추고 항공기가 추락하고 핵발전소가 오작동할 거라 했죠. 사람들은 현금을 인출했고 식량을 쌓아두었으며 어떤 이들은 지하 대피소를 팠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문이 닫히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그 틈새로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리에서, 교회에서, 산속의 작은 예배당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끝이 옵니다. 준비하세요.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내일보다 확실한 끝이 더 견디기 쉬웠으니까요. 경기도 가평,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산골 마을. 아침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저녁이면 개울물 소리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곳엔 평생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석훈, 78, 오선희, 74, 젊은 시절 전쟁에서 다리를 다친 남편, 아이를 잃은 아내, 서로의 결핍이 곧 사랑의 형태가 되었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엔 평생의 신뢰가 있었죠.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수확을 나누며 살아온 두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서로밖에 모르는 부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1999년 가을,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은화, 52,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차분한 미소 속에 묘한 냉기가 스며 있던 여자. 그녀는 마을 어귀의 빈 창고를 빌려 작은 예배당을 열었습니다. 빛의 모임.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나 이은화의 말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로운 밤은 없으셨나요? 두려운 꿈은 꾸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오선희가 처음 그 예배당에 간 건 10월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이은화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그 짧은 한마디에 오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 남편이 먼저 떠날까 봐 두려운 밤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하늘이 문을 열 테니까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오선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한 달 뒤
남편 정석훈도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빛의 모임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5명이던 신도가 10명, 20명으로 늘었죠. 대부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이은화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곧 정화될 겁니다. 깨끗해진 영혼만이 새 하늘로 들어갈 수 있죠. 그녀는 빛의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물로 몸을 씻고 흰 옷을 입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 계곡으로 가서 정화의 물에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정석훈과 오선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으로 채워진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약속은 너무나 달콤했으니까요. 12월이 다가오자 그들은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했고 긴 천을 준비했습니다. 정석훈의 조카 정혜미는 몇 번이나 찾아와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우린 괜찮아.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 말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안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세상은 새 천년을 기다렸습니다. 가평의 작은 예배당에서도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흰 천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계곡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목요일, 세기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가평 마을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트럭 지나가는 소리도 없었죠. 하늘은 구름에 눌려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엔 눈이 올 듯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을 보거나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빛의 모임 신도들은 달랐죠. 그날을 준비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새벽부터 예배당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석훈과 오선의 부부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고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는 흰 천 2장과 성경, 그리고 초 1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오선이는 부엌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설거지된 그릇들, 꺼진 아궁이, 닫힌 창문. 그녀는 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건 남편에게도 신에게도 아닌 이 집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예배당엔 23명의 신도가 모였습니다. 모두 흰 옷차림, 맨발, 손엔 흰 천. 공기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고 기도 소리도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이은화는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린 그 문을 통과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날 밤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구원인지 끝인지조차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예배당 안엔 2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주황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덮었고 그 빛 속에서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오늘 밤 자정, 우리는 계곡으로 갑니다. 이은화의 목소리가 떨림 없이 울렸습니다. 정화의 물에 몸을 담그고 새 하늘의 문을 통과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신도들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목소리는 기도 같았고 체념 같았습니다. 정석훈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오선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밤 9시 예배당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만 언덕을 스쳤습니다. 신도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그저 바닥의 촛불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11시 무렵 이은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간입니다. 가시죠. 문이 열리자 찬 바람이 예배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걸어 나갔습니다. 맨발로
흰 천을 들고 촛불 하나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시각, 마을 청년 김동욱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언덕길을 지나던 그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20명 남짓, 모두 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소리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그들을 따라 흘렀습니다. 김동욱은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중 몇 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석훈, 오선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오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정석훈은 절뚝거리며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동욱은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광경이 너무나 고요해서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훗날 김동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정 무렵, 계곡 근처에 사는 노인이 잠에서 깼습니다. 바람이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 함께 부르는 낮고 느린 노래. 성가 같기도 이별의 노래 같기도 했죠. 노인은 창문을 열었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바람에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하지만 정혜민이 삼촌 집을 찾았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릇은 정리되어 있었고 불씨는 꺼져 있었죠. 예배당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엔 젖은 성경 한 권, 그리고 벽엔 분필로 쓴 문장 하나. 12월 31일 자정, 빛이 열린다. 그때부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계곡길. 첫 단서는 바위 위에 놓인 젖은 흰 천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석훈과 오선희 그리고 빛의 모임 신도 23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1999년 12월 31일 정오, 가평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정혜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삼촌 부부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당도 비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외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덧붙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어젯밤 20명 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경찰 5명과 마을 주민 10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흩날렸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빛의 모임 예배당. 예배당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건물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자 싸늘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23개의 의자, 23개의 굳은 촛농, 책상 위엔 젖은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고 펼쳐진 페이지엔 붉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옆에는 출석부 한 권. 마지막 날짜 12월 30일. 23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석훈, 오선희 그들의 이름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한 줄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곳으로 간다. 2000년 1월 1일 새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것이 유서였는지 신앙의 기록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엔 싸움의 흔적도 피의 자국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자리를 조용히 정리한 듯 했습니다. 오후 3시 수색대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발자국은 이미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 젖은 흙, 미끄러운 바위. 노부부가 이 길을 맨발로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계곡 입구에서 첫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바위 위에 접혀 있던 흰 천 한 장. 끝이 젖어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글씨는 연필로 쓴 듯 흐릿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도 불가능했습니다. 그 주변엔 희미한 발자국 몇 개. 그러나 눈이 덮고 있었습니다. 흔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고 계곡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물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차갑고 빠른 물. 흐르면서 모든 걸 지워버렸습니다.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고 다음 날 아침엔 산 전체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헬리콥터와 열화상 카메라, 수중 탐사팀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옷도, 신발도. 23명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월 4일, 경찰은 이은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홀로 있었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아래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2월 30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다.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곧 다시 뵐 겁니다. 새 하늘에서.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48시간 구금.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폭력도 강요도 범죄의 흔적도. 그녀는 실제로 서울에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풀려났습니다. 남은 신도 7명에게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준비된 사람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어딜 갔다는 겁니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분들은 그 빛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대답에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월 15일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결론은 짧았습니다. 집단 실종, 원인 불명, 범죄 혐의 없음. 현장엔 폭력의 흔적도 저항의 자국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위 위에 흰 천 한 장, 그 위에 적힌 희미한 글귀만 남았습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정석훈과 오선희, 그리고 21명의 신도들. 그들은 그렇게 세기말의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단어 하나로 남았습니다. 실종. 2000년 1월 2일.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기 가평서 23명 집단 실종. 종말론 신앙단체 연루 의혹. 아침 뉴스의 첫 헤드라인이었죠. YK는 지나갔지만 세기말의 불안은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가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배당 앞엔 카메라와 조명이 늘어서고 기자들의 질문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교주는 어디 있습니까?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999년 마지막 밤 23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을 믿었고 새 하늘을 기다렸습니다. 1월 3일 신문들은 일제히 특집을 실었습니다. 세기말 광신, 또다시 희생자를 낳다. 다미선교회의 악몽 재현되나. 종말론의 덫에 걸린 노인들. 기자들은 빛의 모임의 내막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은화. 그녀는 90년대 초 다른 신흥 종교 단체에서 설교자였습니다. 그 단체 역시 종말을 예언했고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받았습니다. 단체가 해산된 뒤 그녀는 홀로 사라졌다가 1998년 가평에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사이비 교주라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다. 세기말 불안이 이런 비극을 낳았습니다.
YK 공포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죠. 1월 5일 실종자 가족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혜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평생 남을 해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왜 이런 일을 누가 이모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의 말 뒤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기자들은 그 눈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댓글창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이비를 왜 방치했나? 또 당하고 나서야 난리다. 하지만 1월 10일이 지나자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YK는 일어나지 않았고 2000년의 해는 아무 일 없이 떠올랐습니다. 불안은 끝났고 가평의 실종도 그 불안과 함께 잊혀졌습니다. 어차피 미친 사람들 아닌가.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지. 냉소가 연민을 밀어냈습니다. 1월 15일 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말했습니다. IT 혁명, 새로운 경제, 희망의 시대. 가평의 23명은 그렇게 신문 아카이브 속으로, 방송 테이프 속으로 묻혔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정혜민. 그는 매일 계곡을 찾았습니다. 삼촌의 이름을 부르고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소리와 바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잊겠지만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모는 세상의 끝을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세상은 다음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웁니다. 기억도, 흔적도, 그리고 진실도. 2000년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평의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계곡에는 물이 불어났습니다. 눈으로 덮였던 마을의 자취도 서서히 드러났죠. 사람들은 다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빛의 모임 예배당은 폐쇄되었습니다. 문에는 굳게 자물쇠가 채워졌고 출입금지 표지가 붙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단지 먼지 쌓인 의자들과 색 바랜 벽에 분필 글씨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2001년 정석훈과 오선의 부부의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상속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조카 정혜민이 그 집을 관리했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이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마루에 앉으면 삼촌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과도 작별하자. 집은 팔렸고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그 자리를 샀습니다. 그들은 벽을 칠하고 낡은 마루를 손봤으며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이전 주인에 대해 물었을 때 정혜민은 잠시 침묵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디 멀리 가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 주인들은 그 집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한때 슬픔의 무게를 품었던 공간이었음을 영원히 알지 못했습니다. 2003년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캠핑을 하러, 낚시를 하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러. 가평은 더 이상 조용한 농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펜션이 들어섰고 계곡 주변엔 식당 간판이 줄지어 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산 속 공기를 메웠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계곡이 한때 23명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간 길이었다는 것을, 그 물가에서 누군가 용서해 주세요라 적었다는 것을. 2005년 빛의 모임 예배당이 철거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그 자리에 캠핑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왔고 이틀 만에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철판 지붕은 찢어졌고 나무 벽은 부서졌으며 시멘트 바닥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혜민은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도 함께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캠핑장이 들어선 뒤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밤이면 텐트 속에서 자던 사람들이 어디선가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느리고 슬픈 노래.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계곡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그러나 따라가 보면 아무도 없었다 했습니다. 2008년 마을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99년 그날 밤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계곡에서 노랫소리를 들었던 노인, 언덕에서 흰 옷의 행렬을 보았던 청년, 그들이 떠나면서 사건의 기억도 함께 희미해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이야기를 몰랐고 알아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이 중요했고 내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2010년 가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대형 리조트가 세워졌으며 관광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옛 마을의 풍경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초가집은 헐리고 좁은 흙길은 넓은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1999년의 기억도 서서히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앞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그 말이 불문율처럼 퍼졌습니다. 침묵은 합의가 되었고 망각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밤이면 누군가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계곡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노래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예요. 캠핑장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 소리예요. 계곡이 깊어서 그래요. 하지만 마을에 남은 어르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은 믿음의 잔향이라는 것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의 메아리라는 것을.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2019년 4월 15일 오후 3시 가평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자 표시는 발신번호 제한. 담당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평경찰서입니다. 잠시 침묵.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빠고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쉰 목소리. 1999년 12월 30일 계곡에서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외워둔 고백을 쏟아내듯. 그날 스승님은 말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 하지만 오선희 씨는 스스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 등에 손을 댔어요. 밀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속으로.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형사는 즉시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발신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도 휴대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전화, IP 추적을 시도했지만 여러 경유지를 거쳐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또 다시. 2분 17초. 그 안에는 20년 전 사건의 새로운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열렸습니다. 4월 16일 음성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결과는 3일 뒤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는 놀라웠습니다. 녹음된 음성에는 2개의 다른 목소리가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성, 추정 연령 6070대, 또 하나는 남성, 추정 연령 5060대. 두 목소리는 거의 동시에 같은 문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함께 읽는 듯,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말을 유도하는 듯. 분석관은 의견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 화자는 자발적으로 진술하나 극도의 긴장 상태. 남성은 배경에서 유도성 발화를 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진짜 제보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연출인가? 4월 20일 재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형사 5명, 프로파일러 1명. 그들은 20년 전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스 속 서류, 사진, 녹취록. 먼지가 쌓였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팀장은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본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첫 조사 대상은 이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2015년 췌장암으로 사망.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도 유언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을 조사했습니다. 낡은 성경 한 권, 그리고 1999년 달력 1장. 12월 30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존 신도들이었습니다. 빛의 모임에 속했지만 그날 밤 가지 않았던 7명. 그중 5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2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순자, 76세. 서울의 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저는 못 갔어요. 준비가 안 됐대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스승님이요. 스승님이 선택하셨어요. 대화는 더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철수, 79세. 그는 여전히 가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제보 전화를 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11시까지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떠날 때 저도 함께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당신은 아직이에요. 다음을 기다리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왜 저만 안 되냐고. 그러나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23명이 한 줄로 산을 올랐습니다. 달은 없었지만 흰 옷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계곡까지. 그들은 물가에 섰습니다. 스승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하나씩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정석훈 씨가 먼저 들어갔고 오선희 씨가 뒤따랐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물은 허리쯤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더 어둠 속으로.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모두 스스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제보 음성과 증언은 달랐습니다. 제보자는 누군가 밀었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스스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거나 혹은 둘 다 진실의 일부만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5월 10일 현장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잠수부들이 계곡에 들어가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 흔적을 찾기 위해 뼈, 옷 조각, 금속 물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바위 틈에서 녹슨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의 일부로 추정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1990년대 제품. 그러나 누구의 것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20일 음성 분석팀의 추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남성 목소리의 일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했습니다. 이름은 최한영. 1999년 당시 빛의 모임 신도 중 한 명.
그는 200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 전화는 누가 한 것인가?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2019년에 다시 들릴 수 있었는가? 조사팀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1999년의 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음성을 제보 통화에 섞어 넣었다는 것.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 6월 5일 두 번째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성만.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믿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세상도, 하늘도, 어디에도. 그리고 다시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추적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7월 15일 재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결론은 모호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강요의 증거도 범죄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집단 실종 사건, 자발적 행위로 추정되나 일부 강요 가능성 배제 불가, 추가 증거 없이는 진실 규명 불가능. 조사팀은 해산되었고 서류는 다시 박스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처럼 침묵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2025년 10월 세상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가평은 이제 서울 사람들의 주말 쉼터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고 차로 40분이면 닿습니다. 마을 입구엔 대형 리조트가 들어섰고 계곡 주변엔 카페와 펜션이 즐비합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넘쳐납니다. 샵 가평 앞을, 샵 숨은 맛집, 샵 인생 샵 명소. 주말이면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산을 오르고 물에 발을 담급니다. 젊은 연인들이 셀카를 찍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이 물장구를 칩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26년 전 23명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다는 것을. 계곡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물은 맑고 차갑게 흐르고 바위는 매끄럽게 빛나며 나무들은 계절마다 색을 바꿉니다. 1999년 그날 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표지판은 없습니다. 안내문도 없습니다. 23명이 사라진 곳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광 지도에도 지도 앱에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고 물어도 옛날 일이라며 얼버무립니다. 침묵은 이제 마을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는 숨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일들이 보고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가평 계곡에서 흰 옷 입은 사람 본 분? 새벽에 노래소리 들렸는데 뭐죠? 2023년 여름 한 대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캠핑 갔다가 새벽 3시쯤 깼는데 계곡 쪽에서 사람들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느린 노래. 처음엔 다른 캠핑족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보니 우리밖에 없었어요. 소름 돋았습니다. 댓글은 반반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아니냐. 술 마셨겠지. 심야 라디오 아닐까. 하지만 어떤 댓글은 달랐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2019년에 똑같은 소리. 그곳에서 옛날에 사고 있었다던데. 도시전설 아닌가요? 도시전설. 그렇게 사건은 변했습니다. 진실에서 괴담으로, 비극에서 미스터리로. 유튜브에는 가평 계곡 미스터리, 1999년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썸네일, 음산한 배경음악, 과장된 내레이션.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23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댓글창에는 추측들이 넘칩니다. 외계인 납치 아니냐. 정부가 숨긴 거 아닐까. 시간의 틈에 빠진 것 같다. 진지한 추모는 없습니다. 그저 흥미거리일 뿐입니다. 소비할 콘텐츠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있습니다. 경찰 기록 보관소 지하 3층.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 1999GA-1230이라 적힌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조서, 사진, 증언 녹취록, 증거물, 흰 천 조각, 젖은 성경, 출석부, 26년 전의 흔적들. 가끔 누군가 그 상자를 꺼냅니다. 연구자, 기자, 학생. 그들은 자료를 펼치고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네요. 결국 못 찾았네요.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미제 사건. 영원히 풀리지 않을 퍼즐. 이젠 기록 속의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정혜민. 2025년 현재 그는 72세입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무릎은 아픕니다. 하지만 매년 12월이면 그는 계곡을 찾아갑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등산복을 입지 않습니다. 26년 전 삼촌이 입었던 검은 바지와 흰 셔츠를 입습니다. 손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을 오릅니다. 젊은 이들이 그를 추월해 갑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며 지나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소는 짓지 않습니다. 계곡에 도착하면 그는 물가의 바위에 앉습니다. 26년 전 흰 천이 발견되던 자리. 국화를 물에 띄웁니다. 하얀 꽃이 피 물살에 흔들리며 떠내려갑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모, 그날 정말 믿으셨나요? 아니면 두려우셨나요? 대답은 없습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칩니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햇빛이 바뀌고 그림자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4년 겨울,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카메라를 든 여성. 저기 혹시 여기서 무슨 일 있었나요? 정혜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옛날에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요. 혹시 아시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족이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여성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1999년 12월. 여성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제가 다큐멘터리 만드는 학생인데. 정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아니요. 정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쉬게 해주세요. 제 가족을. 여성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정혜민은 다시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는 몇몇 노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80대, 90대의 어르신들. 그들은 가끔 마을 회관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을 때만. 그때 참 이상한 일이었지. 맞아. 눈 내리던 날이었어. 경찰이 한 달 넘게 뒤졌는데도 못 찾았잖아.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 죽었겠지 뭐. 아니면 정말 하늘로 갔거나. 웃음이 터집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그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저 그날 밤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23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가끔 바위 위에서 긴 천이 발견됩니다. 캠핑장 관리인이 치워도 며칠 뒤면 다시 나타납니다. 누가 두고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혜민일 수도, 다른 유가족일 수도, 아니면 그날을 잊지 못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제 그냥 둡니다. 누군가의 추모겠지 하고 말입니다. 관광객들은 그 천을 보고 묻습니다. 저게 뭐지? 빨래인가?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지나갑니다. 2025년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미제 사건 카테고리에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23명 집단 실종 단서 없음 제보 요청 조회수 234회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저 번호만 부여된 채 디지털 어딘가에 떠 있습니다. 가끔 대학 수업에서 사례로 다뤄집니다. 종교적 믿음이 집단 행동으로 이어진 케이스. 교수는 설명하고 학생들은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있습니다. 정석훈과 오선희의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역사를 모릅니다.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별을 봅니다.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 하지만 웃으며 넘깁니다. 옛날 집이라 그런가 보다. 26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바뀌었고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계곡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바위는 여전히 매끄럽고 나무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아직도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바위 틈에, 혹은 살아남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언젠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히 묻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존재했다는 것. 이름이 있었고, 얼굴이 있었고, 삶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느 겨울밤, 그들은 무언가를 믿고 계곡으로 걸어갔다는 것.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99년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Y2K는 오지 않았고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천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믿음과 두려움의 경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확실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구원을, 그리고 때로는 끝을. 그날 사라진 건 스물세 명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확신이었고 믿음의 순수함이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외면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믿고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 속에 잠들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이 걸어 들어간 건 물이 아니라 세기의 불안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라진 기억의 기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 묻기 위해.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